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돕고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로 2년 차를 맞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허승규 대표님께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해 보셨나요? 저는 제 고향과 지금 살고 있는 안동시가 같기 때문에 기부를 할 수 네.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가 좋아서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보다는 좀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란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에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생소한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향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고향에 기부를 하면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네. 그리고 10만 원 초과분에 있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향에 대한 답례품을 100분의 30, 그러니까 30%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이 오는 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에 시행되었고요. 그 2008년에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먼저 고향납세라는 제도로 시행된 것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이제 갓 따끈따끈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기부금에 대해서 용처는 어떻게 쓰냐 이것이 그렇죠. 궁금하실 텐데요. 그것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 4가지 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증진, 네.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또 주민의 복리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잘만 홍보를 해서 모금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1년 해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기부금이 총 650억 정도가 모였고요. 기부 건수는 52만 건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 특히 주목할 것은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역. 그러니까 안동 인근의 많은 시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네. 그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에서 평균 3억 3,5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고요. 재정 자립도가 20% 이상인 지자체, 그러니까 조금 먹고 살만한 지자체는 평균 모금액이 1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제도의 취지는 조금 어려운 지자체, 서울시보다는 경상북도라든가 안동시라든가 인근 지자체에 더 많이 모금을 가는 게 취지에 맞는 것 같아서 이런 평균 모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43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는 89억 원을 모았습니다. 네. 이 기부금을 많이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해 주신 이 답례품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지자체별 답례품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우리 헬로비전이 있는 안동시 같은 네. 경우는 사과, 강고 등 안동소주 같은 특산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안동소주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안동소주는 또 선물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네. 안동 강고 등어를 한 500여 분 정도가 선택을 했고 안동 부사 3kg짜리 상품도 올해 무려 상반기에 600명이 넘는 분들이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대마, 소주, 생강 진액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들이 호응을 얻었다고 하고 현재 안동시 같은 경우는 64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례품을 제공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그렇죠. 보탬이 되죠. 네. 당연히 지역 특산품 업체들의 물건이 이렇게 쓰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안동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난해 한 6억 8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도의 그 23개 시군 중에서는 돈의 2위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네. 또 안동 말고 인근 시군의 어떤 특산품들 살펴보면은 청송 같은 경우 청송 백자 네. 이렇게 또 지역의 특산품 특이하게 했고요. 예천이 그 캠핑장 할인권, 삼강주막이라고 거기 놀러 가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캠핑장 할인권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면은 답례품을 받고 그 동네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서 또 돈을 써야 되는 거고 경주시가 관광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주로 숙박권과 체험권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영양 같은 경우도 영양 고추를 활용한 어떤 전통주라든가
장류, 사과 등 다양한 특산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네. 답례품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별 답례품들 몇 가지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하면서 이 제기되었던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생소하다. 네. 홍보를 늘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 쟁점은 그 1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후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른 비영리 단체에 후원하는 부분들하고 네.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동창회라든가 향후회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할 수 없거든요. 이런 네. 홍보 방법에 제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 이거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240개 지자체가 여기에 너무 과몰입하게 됐을 때 네. 다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이 너무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너무 올인하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우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플랫폼 문제는 이따가 다루겠는데, 어쨌든 모금의 방식의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시행 1주년을 맞아서 많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6월부터 기부자가 내가 낸 기부금을 어디에 쓰도록 할지 정할 수 있는 이 지정기부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정기부제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이게 올해 이제 6월 4일부터 지정기부제를 도입을 했어요. 네. 사실 지정기부제 도입 취지는 저만 해도 어디 후원을 할 때 특정 목적이라든가 특정 단체 후원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전국 단위 조직이었을 이 경우에 그 하위 단체인 특정 지역에 내가 후원하고 싶은데 돈은 중앙으로 보내다 보면 이제 그 돈이 흩어지니까, 그렇죠. 이런 지정기부제는 어떤 수요자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많이 도입되는 제도인데, 네. 일단은 홍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이 지정기부제를 하고 있는 단체가 8월 21일 기준이죠. 지지난주, 그러니까 8월 달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지정기부 사업에 참여한 것은 기초단체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제도는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 전에 참여율이 매우 낮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낮냐고 했을 때, 현재 그 기부 시스템이 정부에서 만든 고향사랑 2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사용이 좀 불편하다,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런 기부가 편리한 민간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현재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고향납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와 협업을 해서 40여 개의 민간 플랫폼들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민간 플랫폼의 참여를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돈 보낼 때도 쓰고 네. 있는 뭐 특정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곳과 연계해서 한다면 이 제도가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 재량권을 넓혀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함께 짚어주시죠. 네, 현재는 그 온라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전국 농협 지점에 마련된 창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고향사랑 이음 절차가 불편하고 네. 또 까다롭기 때문에 창구 다양화를 활성화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떤 법령으로서도 보완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지자체에 만약에 재량권을 준다면 그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를테면 동사무소가 있을 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방법이 다양하게 된다면은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지금 시행 1년을 해보니까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네. 지금보다 지자체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민간 플랫폼을 운영했던 시범 사례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기존의 고향사랑 이음 모금을 했을 때는 모금액이 2억 정도에 네. 그쳤던 반면에 민간 플랫폼에서는 7억 정도 모았던 어떤 시범 사례가 있거든요. 2억과 7억, 3.5배 정도 차이가 나지 네, 않습니까? 차이가 그래서 굉장히 크네요. 만약에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시범 사업을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네.
점진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개방을 넓혀가는 것도 이 지자체 재량권 확대 논의와 함께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창구의 다양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앞서 언급을 조금 해주셨는데 일본, 옆 나라에 있는 일본에서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 좋은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거든요. 네. 이웃나라 일본이라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은 최대한 베끼면 좋습니다. 네. 그 일본 같은 경우 지난해 고양납세 규모가 1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엔화 환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9조를 넘어섰거든요. 일본이 우리보다 물론 경제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은 지난 한 15년 정도의 그 성과가 축적된 겁니다. 네. 고양납세가 1조 엔을 넘어선 것이 시행 15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 참여 인원이 무려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2008년 도입 첫 해에는 한 81억 엔 정도, 네. 그러니까 800억 정도인데 그 이후에 이제 도시민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5년 만에 이제 100배가 넘는 123배 정도 규모의 덩치를 키웠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본의 그 성장 비법이 바로 40개가 넘는 민간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플랫폼과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고, 다만 또 여기도 민간 플랫폼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총무성,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안전부 정도가 되겠는데요. 거기서는 오히려 이 규제를 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간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것이 고향사랑 이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일본의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1조 원의 돌파가 되기 있어서는 15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부금 용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더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 답례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은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지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지방 소멸과 고령화,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참고하면은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 지자체 재량권이 확대가 되더라도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좀 근본적으로 지역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는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재정 권한의 문제, 그 다음에 교부금이 내려와도 그것이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낭비성 토건 사업으로 쓰여진다든가. 네. 예를 들어 안동 같은 경우는 국제 컨벤션 센터에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네. 사실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따왔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안동 시민들이 국제 컨벤션 센터 입지라든가 사업이 타당했느냐에 대했을 때 많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것이 사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종의 사이드 디시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이 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안동시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1조가 넘는데 네. 작년에 잘 되어도 올해 상반기 6억 정도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6억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은 그래서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에 너무 많이 과몰입하는 거 자체를 경계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좀 보탬이 되는 네. 요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잘 몰라요. 지금 조사하면 좀 나아지겠지만은 예전에 농촌경제연구원 통계 조사에서 네. 100명 중에 한 90명이 넘는 분들이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늘어났겠지만 일단 홍보, 그렇죠. 활성화. 이 홍보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다면은 더 폭발적인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단순히 애양심만으로 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가치 소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홍보를 할 때 그냥 고향이니까 하세요가 아니라 지역에 정말 열악한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 돈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복지단체 기부할 때 네. 스토리텔링과 목적이 명확할 때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과 접근을 통해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대로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과몰입하기보다는 좀 부가적인 차원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주셨고요. 하지만 이 재량권이 확대되고 세액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 참여자가 적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동창회나 향후에 이런 곳에 홍보를 제한하는 것은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고향사랑 기부제 가장 돈이 많이 내실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쵸. 타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고향에 대한 애정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나 동창회, 물론 이게 사적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뭐 선거에 악용될 수도 있고 어떤 정치자금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제도의 취지만큼은 좀 달리 해석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더 절충적인 시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출향 인사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접근, 홍보가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단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요즘 지역 소멸 시대에 대안으로 뜨고 있는 개념이 바로 관계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동만 해도 서울까지 KTX 2시간이면 가고요. 그렇죠. 연말이 되면은 또 한 15분, 20분 더 단축 됩니다. 그래서 관계 인구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지만 뭐 일주일에 이틀 온다든가 아니면 네. 자주 관광을 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이 살고 있어서 내가 비록 살고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지만 내가 친감을 느끼는 어떤 형성된 인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동시 인구가 15만 명인데 그 출향 인사까지 치면은 50만 명. 그리고 안동에 살고 있지 않지만 안동에 며칠씩 온다는 분이라든가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고향 아니지만 직장 때문에 안동에 온 이런 넓은 관계 인구들이 지역을 찾아올 수 있게끔 그분들 대상으로 기부금과 답례품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이용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 연계를 한다면은 기존의 출향 인사들만 대상이 아니라 관계 인구들까지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상으로 연결했을 때 실제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이 증대하는 효과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관계 인구는 정말 지역의 자산이거든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여수에 여행을 갔다가 너무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네. 또 여행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수랑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안동시 용상동에 살고 있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관광지를 갈 때 항상 생각나는 곳이 여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관계 인구입니다. 이분은 네. 관계 인구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분한테 만약에 여수시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하면은 이분은 제가 봤을 때 100% 기부하실 겁니다. 네. 저만 해도 애정이 가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제가 대중교통 운동을 하면서 전라남도 시당군이 버스 공영제가 선진지기 때문에 네. 거기를 한번 견학을 갔다가 또 그 도시의 교통 환경과 환대에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 인구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 소비. 일본 같은 경우는 농촌의 어린이들이 교육 문제가 매우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기부한 돈이 학교, 청소년 교육, 청소년들 어떤 체험 프로그램에 쓰인다고 하니까 좀 짠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모금을 성공했던 사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기부금 용처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바로 천재지변과 재난에 대한 모금이 활성화되느냐인데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네. 그쪽 지역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대폭 증가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천에 수해가 있었고 네. 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농작물 재해가 심했고 작년 같은 경우 냉해로 인해서 국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리 지역도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재해 재난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의미로서 또 기부금 제도를 활용을 한다면은 지역 간 연대라든가 네. 재해 재난 예방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 보면 뭐 출향 인사나 관계 인구에 대한 접근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나눠봤는데 이 성공적으로 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했지만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금 방식의 규제를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다. 네. 향후에나 동창회에서 홍보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좀 필요한 것은 민간 플랫폼 정도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은가. 현재 그 고향사랑 이음만으로 독점하고 있는 체제를 더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 개방해서 유연하게 제도가 넓혀간다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기부금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다뤄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